예, 안녕하세요. KBS 후원 세션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통성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정보의 거점으로서 공영미디어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이성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공영방송의 클리셰를 위한 레퀴엠 유물론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신 한국외대 서명준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개인 사정상 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분 토론자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중앙대 김수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윤복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홍종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언론정보학회 KBS 후원 세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통성 회복을 위한 역할인데요. 공통성을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 맡겨져 있지 않은가 싶은데 토론은 나중에 이제 묶어서 종합 토론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정보의 거점으로서의 공영미디어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이성민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오면 되나요? 네. 제가 슬라이드 넘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정보의 거점으로서 공영미디어 역할과 위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방송통신대 이성민입니다. 제 발제와 다음 발제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 저는 좀 약간 경영적인 관점이란 아까 평도 좀 있었는데 제가 그냥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그냥 요약적으로 정리한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KBS와 같은 공영미디어가 해야 할까, 그것도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미디어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보 확산과 공유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좀 기성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격차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거나 이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공영 미디어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실제 시장이 어디서 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미묘하게 떨리네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이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직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특히 이제 KBS라는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과업을 수행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담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다른 미디어들의 사례들을 조금 참고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필요의 발견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영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의 당위성은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결국은 공영 미디어 혹은 공영 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필요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거를 지탱하기 위한 제도를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과라고 본다면 결국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공영 미디어라는 게 이 사회에 쓸모가 실제 있는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졌고 또 정보 소비의 편향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그 뉴스 확산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그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미디어와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와의 어떤 의제에 있어서의 관계가 그동안 이제 얘기되는 단계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과거에는 공영 미디어에서 나온 의제가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근데 2000년대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그때 이제 개똥녀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아젠다 리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신 교수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 의제가 공영방송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픽업이 된 이후에 다시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가 최근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좀 재미있었던 게 유튜브에서 정보 미디어가 이제 편향적으로 확산되는 현상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보의 원천은 의외로 레거시 미디어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보다 새롭게 뉴스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들도 늘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소스로서 전통적인 미디어들의 역할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중심으로 조금 극화된 정보 소비 환경에서 오히려 기존 소스들을 물론 이제 활용하는 방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뭐 그림이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결국 최근에 이제 뭐 홍주연 선생님이나 뭐 송국재 교수님 이런 분들의 이제 연구들은 결국은 그 정보 확산의 중심점에서 시작점이 되는 정보 소스가 기존 뉴스였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정보의 품질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좋은 뉴스라고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공적 주체가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퍼지든 간에 일단 그 재료들이 좋아야 되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 좋은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양극화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K자 회복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또 교육 양극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학습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등교를 저학년들은 좀 매일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실제 학교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공적인 교육 경험들의 격차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훨씬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서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문화자본의 격차라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저의 일단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이제 거기서 커버되던 문화적인 경험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등교하고 오프라인 경험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와 아닌 부모 간의 문화 자본의 격차의 문제가 과거보다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영 미디어도 미디어를 통한 문화 향유를 할 수밖에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비대면 상황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정보 생산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과거보다 중요해져가는 문화적인 소양이나 그런 자본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적인 재료의 공급이란 차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문화적인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면 그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혹은 미디어 환경에서의 질 높은 문화에 대한 수요들은 오히려 커질 수 있겠다. 그런 것도 공적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요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지식정보 기반 뉴미디어 스타트업의 성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제가 뭐 클래스 101, 타링, 윌라 이런 온라인 강연 서비스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과거에 뭐 저희가 HR이라고 하는 기업의 교육들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대학 교육을 대체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런 이제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터뷰 기반 미디어,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었고 사실 제가 즐겨보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인터뷰를 기반한 굉장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인터뷰 기반 영상이 굉장히 유사한 포맷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과거에는 조금 더 제도화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워낙 사회 변화 속도도 빠르고 현장 중심의 지식을 배우고 싶은데 그것들은 결국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체화된 지식의 형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들이 저러한 미디어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연결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트렌드 논의들을 할 때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여기서 나온 키워드들이 나름 굉장히 징후를 잘 포착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트렌드 코리아 작년 키워드 중에 멀티페르소나 업그린간이 있었고 올해 2021년에 거침없이 피보팅, 오늘 하루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키워드들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개발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개발 테마인데 멀티페르소나는 원래 나와 다른 어떤 나의 자아를 계속 개발하는 그런 차원일 거고 업그린간도 그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기개발인 거죠. 피보팅도 뭐 멀티페르소나랑 사실은 비슷한 이거 안 되면 바로 전환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존재라는 의미고 오늘 하루 운동은 조금 다른 키워드긴 한데 최근에 그 루틴 데일리 루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트렌드가 단순히 그냥 그 정보만 얻는 거라기보다 자기 신체를 이렇게 훈련하는 측면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이 키워드들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식의 물론 전통적인 자기 개발의 그냥 재등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기존과는 다른 정보 자본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살롱 문화의 성장까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문토, 취향관, 트레바리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독서 모임하고 취향 중심으로 토크하고 과거에 위계적으로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 구성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취향 중심, 정보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수요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 것과 연결된 미디어 현상 중에서 다큐멘터리 시장의 성장도 저는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전통적인 방송의 장르였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최근 좀 특이한 부분들은 OTT향 다큐멘터리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뭐 니마와 같은 경우도 결국은 IP가 확장돼서 글로벌한 IP로 확장돼서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큐멘터리 전문 OTT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디스커버리 플러스도 다큐멘터리만 하는 곳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런 교양 지향의 OTT 전문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흥미롭게 보는 사례가 큐리오시티 스트림이라고 이거 다큐에 특화된 그 VOD 서비스인데 코로나 국면에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편성에서 좀 소외됐던 다큐가 그 실시간 방송 때보다 더 많은 수용자를 좀 니치하게 많이 모을 수 있게 됐고 그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런 정보에 대한 수요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나기 위한 어떤 체화된 지식을 얻기 위한 루트들이 전통적으로 제도화된 곳에서 충분치 않다라는 인식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제공할 필요들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부터는 이제 좀 고민인데요. 그 우리가 공영 방송이라고 했을 때의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정당성이란 뭐 레지티머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책이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 합리성, 정당성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방송일 때의 정당성과 미디어일 때의 정당성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건 뭐 이미 뭐 많이 얘기가 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하여 과점한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취하면서 시청료까지 받는 그 이중의 공적 책무를 취하는 이런 시기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과 누구나 미디어를 어쨌든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더 확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영 미디어가 가져야 될 정당성 혹은 책무성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KBS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던 시기의 정당성은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는데 지금은 수신료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재원을 받는 주체로서의 책무성, 그러니까 너네가 공적 재원을 받으면 그거에 맞는 역할을 해라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 또 변화를 사실 KBS의 슬로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 미디어로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편성 기반으로 정보가 유통되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편성 시기에는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매체로서의 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사실 편성에서 VOD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 공급 방식이 바뀌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소스로서 원천으로서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해져 갈 거고 그것들이 실제로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한테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이제 콘텐츠 서비스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뭐 이미 사실은 많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 공공재의 공급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져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KBS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좀 보면 제 마음대로 나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영방송기, 그다음에 공사화, 공영화 시기, 그리고 방송 확장기, 미디어 분화기로 저는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13년 혹은 15년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미디어란 단어로 이제 KBS 같은 공영 미디어들을 접근해야 될 필요들이 생겨난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방송으로서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것저것 적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국영화, 공사화, 공영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냥 공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었던 거고 거기에 근간에는 방송이라고 하는 영향력 큰 굉장히 큰 물적 토대를 갖춘 주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논의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시기인데 대신에 저는 사실은 방송 확장 시기라고 적어놓은 곳에 역량 외주화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이 커지는 굉장히 확장기에 KBS가 너의 혼자 다 하지 말고 우리 독립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연결되면서 역량들을 자꾸 밖으로 빼는 일들이 제도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2015년 정도여서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외주를 늘린다는 것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이 주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너네가 가장 강력한 영상을 접하게 하는 접점으로서 그 플랫폼으로서 공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다른 생태계도 다양성을 갖추고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줘. 이게 정책 정당성의 큰 축이었는데 지금은 공적 재원을 받는 주체로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수관계 외주라도 어느 정도 허용해서 제작 역량을 갖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결국 콘텐츠라는 것도 뭐 KBS가 그동안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골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적 기대를 반영한 콘텐츠들이 결국은 이제 회자되어 왔던 거라고 봤을 때 라디오 학교 물론 이거 라디오 시절이지만 그 전시에 다들 피난 가 있는데 교육 못 받으니까 전시 교육 수요에 대응했던 거거든요. 이건 사실 EBS 같은 지금 이제 교육 미디어가 하고 있는 역할과 연결되는 거죠. 청실홍실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러니까 과거에 프로파간다 중심의 공보 매체에서 오락 매체로의 그 전환 수요가 있는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했던 결과로 청실홍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라디오 연구를 당시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상가족 찾기 뭐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죠.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주체로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경우는 생활정보에 대한 수요에 대응했던 것이라고 보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문화 자본에 대한 수요와 연결돼 있는 90년대 문화 붐에서 공적 미디어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에 저는 이제 모던 코리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렇게 시대적 필요에 대해서 반응했던 결과들은 분명히 누적되어 있었고 그것 중에서 지금 시대적 필요에 맞는 콘텐츠들이 무엇인지 좀 집중하고 그것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전달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부터는 이걸 넣을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뭐 뉴욕타임즈랑 넷플릭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혁신 그 보고서가 언론 쪽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계속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송 쪽은 의외로 당시 요 뉴욕타임즈 보고서가 회자되던 시기보다는 위기의식이 덜했던 건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훨씬 더 이런 과감한 고민들을 해야 됐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 방송에서 공영 미디어로 전환한다라는 건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들의 소스가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재생산되고 재확산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일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들이 예를 든다면 언론에선 CMS 혁신을 통해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디지털과 종이와 이렇게 매체들을 다양하게 뿌릴 수 있는 구조들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방송에서 미디어로 전환하려면 결국은
지금 뭐 이렇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용자들한테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 사례를 간단하게 고민해 보면 저는 이제 IP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채널화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미디어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경영적으로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왜 오리지널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일종의 정보의 소스로서 채널과 같은 브랜딩으로 그 정보 소스의 묶음들을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들, 디즈니 같은 콘텐츠들, 그렇다면 KBS도 다시 KBS 같은 콘텐츠들이라는 그 새로운 묶음의 브랜딩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것의 색깔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수요와 매칭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공영 미디어로서 KBS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 새로운 수요의 발굴, 빅리치로서 지식정보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기 뭐 현지화 얘기는 그러니까 KBS 예를 들어서 지역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KBS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지식정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클래스 102 이런 데 올라오는 그런 거 교육 콘텐츠 만들어서 경쟁하자 이런 거라기보다 KBS가 잘 할 수 있었던 지역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런 지역성을 갖춘 콘텐츠들이 잘 생산돼서 중앙을 통해서 잘 확산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더 디지털 환경에서 잘 갖추는 일들 그걸 통해서 브랜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 전략들을 도출해야 되겠다. 그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거점 그러니까 지역의 생산 역량 좀 강화를 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듈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공적이니까 만든다, 중요하니까 만든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실제로 지금 어떤 양극화나 지식 수요의 측면에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의 품질을 높이는 쪽 그리고 그걸 통해서 브랜딩 관점에서 경쟁 우위의 가시성을 좀 높이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정보 거점으로서 공용미디어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원천으로서 특히 지금 문화자본 격차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가는 가운데서 그 비대면 경험의 품질을 높이는 쪽에 좀 역할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을 하면서 그것들이 실제로 잘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쪽으로 디지털 좀 생산 구조의 혁신들을 좀 갖추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로 뭐 20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패스트 포워드를 하셨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막 거의 랩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뒤에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공영방송이 공영미디어로서 어떻게 스스로를 재정당화할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니치라고 생각되는 지식정보 거점을 어떻게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빅 니치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제 판단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마 나중에 토론자 선생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맡아주신 서명주 선생님은 아마 이제 줌으로 지금 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시간 안에서 발표를 좀 듣고 토론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명주 선생님 발표.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오디오가 네,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디오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는 나가는데 이 들리는 스피커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들리시면은 저한테 채팅 이렇게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소리가 나가는지? 이쪽 지역의 관광이나 이쪽 지역의 관광이 모두 같은 것처럼 아이템이 되게 개발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재발견이 얼마큼 가능할까 그런 이제 의문을 좀 갖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인가? 네, 여기까지 정도 말씀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KBS는 돈이 적자의 문제가 많이 허덕이어서 프리랜서 인력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일하다가 케이블 일할 때는 IMF 때였어요. IMF 때.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서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그 콘텐츠를 생산할 때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좀 가능도예요. 제가 교육방송에서 일하면 교육방송 자체가 그 작가료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건 시청률의 압박이 좀 덜하니까 그래도 좀 자기 색깔에 맞는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을 생각하니까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옷을 입히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 인력 확보는 곧 자본이라서 자본의 확보 없이 이런 얘기 논의들이 얼마나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핵심은 제작 역량이다. 그리고 제작 역량은 인간이고 인간은 결국 자본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셨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게 뭐 공영 미디어를 정당화하는, 다시 말하면 수수료를 재정당화하는 뭐 논의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뒤에서는 아마 좀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아예 그 이성민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요 앞 세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정 선생님도 한 5분 정도 언급해 주시죠. 최근에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오늘 이 세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수신료의 문제, KBS의 수신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TV를 시청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지금 제 핸드폰을 오픈할 테니까 이거 마이크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일단 5분 정도 쉬어서 한 15분이나 20분 후에 북두분 발표로 넘어가시죠. 방금 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자라고 다음 말. 이었다면 발표해주신 내용은 KBS가 지금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접적인 논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접근은 다르지만 하지만 결론은 사실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우리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KBS가 지금 현재 어떤 쓸모가 있을 것인지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될 그런 문제이고, 새롭게 이제 크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경제 갈등입니다. 이를테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가 새롭게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최근 설문조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성별 갈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입니다. 이념의 문제는 고착화된 문제 중에 하나였다면 경제 격차의 문제라든지 여성과 남성의 성별 갈등의 문제는 새로운 주제이고 아마 이제부터 이념 갈등만큼이나 중요하고 오래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갈등 요인, 갈등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서울 시민들은 그 갈등 요소는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전체 국민의 서울 지역은 어떠냐 했을 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서의 그 공공 갈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경제 분야로 인식이 되었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주택, 경제, 교육,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보면 이 앞에서 말씀하셨었지만 우리 사회의 이런 경제 갈등이라는 부분, 뭐 아까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로 살펴보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 개발에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고 싶어하는 경기지향적인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최근에 속초의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17억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그 동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거든요. 뭐 그런 이슈라든지 또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코인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러한 세대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근데 그와 정반대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보면 뭐 나오지만 뭐 하루 운동이라든지 또 환경을 생각하고 또 유기동물을 어떻게 이제 구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또 한편으로 굉장히 극단화된 그런 가치관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지향적인 그런 정보 소비 방향과 장기지향적인 정보 소비와 이런 굉장히 양분화된 정보 소비가 지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발표 내용이 있었지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영방송은 이러한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세분화 그리고 장기지향적이고 단기지향적인 그런 정보의 어떤 그런 양분화된 소비 세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해 주신 그런 제안들, 네트워크 거점 역량 생산 강화라든지 이종 서비스의 어떤 모듈화라든지 지식정보 시장의 확대 정말 저는 그러한 제안을 매우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시민들이 기대한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건데 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에 계속 공영방송의 어떤 컨텐츠나 어떤 기획 같은 것들이 갈등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면 계속 그런 갈등의 양분화를 더욱더 부추기거나 혹은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부분의 갈등을 좀 듣고 나면 좀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수정 선생님은 갈등 문제, 분열 문제를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정보 편식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정보 거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이게 또 지식정보만으로 되는 문제냐, 설득의 어떤 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 하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종훈 선생님 또 토론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홍종훈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제 KBS 후원 토론회이기도 하고 KBS와 관련된 공영방송, 공영미디어에 대한 토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근 10년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실 KBS에 대한 토론회는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하나는 이제 경영 위기고요. 수십 년 문제가 따라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항상 정치적 논란이 되고 거버넌스 문제 두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내용이 그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하려고 했던 바는 뭐냐면 공영방송이나 공영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모든 논의들이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는 실제로 공영방송 혹은 공영미디어의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시민들, 국민들, 시청자인데 이들과 유리된 것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사실 지금 KBS가 또 이제 수신료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공론화위원회라고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거기 좀 살짝 관련이 돼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청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순위 올려주면 근데 니들이 나한테 무슨 프로그램도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무슨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없었다. 역할은 했지만 그래서 그 역할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사실은 계속 최근에 이제 KBS 관련 토론회들이 컨텐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성윤 선생님도 제가 추천했고요. 그래서 컨텐츠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공통성 회복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이성윤 선생님 굉장히 지적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정보 영역에서만뿐만이 아닌 것은 같아요. 정보 영역으로 지금 정보실에서 문제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에 이제 파닥파닥 이슈가 돼가지고 개인 대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국의 또 언론이 처한 또 이 신뢰도 꼴등이라는 그런 상황적 맥락과 또 맞물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나 방창원에 대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KBS가 공영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전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논의에 좀 집중하려면 공동선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지금은 없어진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보고 사회를 논의하고 뭐 이런 장비도 있고 세대 간의 대화를 하고 이런 것도 있다면 지금 이제 각각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디바이스로 다른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계속 뭐 정보 영역에서 나오는 양극화나 뭐 필터 오류나 문제가 이런 이제 뉴스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에서 영역에서 다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관연한 이제 자제가 하나 있는데 고3입니다.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소재가 어느 정도부터 이제 벌어지는 격차를 느껴요. 사실상 느끼고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뭐 런닝맨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게 되고 유튜브 세상에 사니까 그 세대는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상파들이 정말 해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지상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그 장르 불문하고 있다가 뭐 다른 장르들도 이제 할 텐데 그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깨닫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화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강호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거나 성시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들이 옛날에 신흥선교육 가수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지상파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연관적으로 찾아가는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세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요즘 나오는 이제 그냥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 저는 가장 공동선거 관련된 프로그램은 꽃고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단순한 건데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 풀어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되게 있는데 이 꼬리꼬리를 부는 이야기가 얘기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술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용들이 발굴할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게 되고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북사님도 얘기했지만 재원 문제와 그렇다고 분리될 수도 없고요. 조직 문제와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근데 해결을 수신료 만능주의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실 지금 KBS는 뭐 직무 재설계하려고 플랜을 하나 짜놨는데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막 시끄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그 이성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아까 BN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 뉴욕타임스까지 기꺼이 혁신 얘기했는데 그때 방송사들이 왜 신문사만큼 안 했는 거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때 신문사는 진짜 다 망했고요. 종이신문사는 망했는데 방송사는 아직
위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문다는 지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인도다가 정말 문제될 수 있던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늦을 수 없고 그렇게 좀 바뀌어진 형태의 기념으로 가려면 사실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글도 사실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제작가는 자꾸 외주 제작이 잠깐 나오는데 정말 이런 혁신이 없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은 좀 있었네. 개인적으로 고민도 어쨌든 간에 조직의 문제와 연관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부터 여러 가지를 다 물론 이적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혁신해야지만 어쨌든 콘텐츠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세 분의 토론을 지금 일단 들었는데요. 좀 이따가 남은 시간에서 이제 또 최대한 나눠서 서명수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음성으로 듣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일단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토론자 선생님들 얘기를 결국 모으면 저는 답변을 해주실 때 이 돈이 얼마나 드니까 어떻게 해서 돈 마련하고 이 얘기 말고 실제로 옛날에 as seen on TV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가지는 신뢰성, 그 다음에 전파력 이런 것들을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KBS나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브랜딩으로서 가져낼 수 있는가. 근데 이게 탁월성이 되게 높아서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고 대중성을 새로 만들어서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로 중요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효율적, 아까 유튜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무한도전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 환경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대화하는 일들은 그게 좋은 콘텐츠이기만 하다면 과거보다 과연 이게 평평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두가 무야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밌는 거 좋은 거를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KBS가 유튜브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고 어떻게 시청자와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조직들이 지금 유튜브 팀일 텐데 그들이 과연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뉴욕타임즈 얘기를 꺼낸 건 신문에서 디지털 팀과 그 종이 팀의 권력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들이 재편되어가는 과정을 방송도 결국 거쳐야 할 거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외주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건지에 대한 구조의 문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 나눌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조직 구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식정보 콘텐츠를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필요한 조직 구조와 제작 구조인데 이게 지금 KBS가 변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일단 마무리를 주셨고요. 지금 저기 선명 선생님 연결이 가능하신가요?
대신 제가 대신할까요? 저기 선생님 저 뒤에 들린다고 이렇게 쓰셔놨는데. 같은 대신하고 예. 폰으로만 하자고 하셨거든요. 안 되시면 제 폰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마이크를 이렇게 키면 거기 연결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대드려서. 아, 네네. 그럼 되겠네요. 여보세요? 예. 예, 제가 지금 바로 말씀 큐를 드릴게요.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되게 소중하게 준비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토로장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배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가서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말씀, 깊은 양해 말씀 구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도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토론하신 발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또 뭐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방송 또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물질적 현실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물질적 현실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개념적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이 개념에서부터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현실을 내려가는 위에서 내려다 뭐 청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념 하나를 놓고서 봤을 때 밑에서부터 하나씩 채워 넣는 것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그것이 아주 뭐랄까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우리가 늘 고민하는데요. 사회적 책무를 얘기하면서 정체성과 함께 같이 이제 그런 어떤 탐색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의나 뭐 용어들이 있는데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회적 채용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질적 현실, 자본주의적인 현실, 시장이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성한 이번 글은 이제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고요. 공영방송조차도 그것의 물질적인 성격은 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이냐,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걷어서 이 사회의 그 자본주의적 질서, 시장 경제적 질서를 잘 유지해달라는 그런 거기에 모든 사회적 책무나 공영성, 공정성 그런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담긴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훈트라는 학자는 말이죠. 이제 공영방송을 이제 이념적 총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이념적 총자본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공영방송이 다른 민영방송과의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시장 질서를 잘 잡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념적으로 설득할 것이고 어떻게 이념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데 그 규제에 맞닿아 깔린 이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훈트 교수는. 그래서 이제 이 이념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KBS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BBC를 모델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랄까 BBC처럼 자주 운유되진 않지만 독일의 GDF나 ARD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의 모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념적 총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념은 무엇이냐? 그들은 아주 명확하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공영방송의 모든 행위들, 사실상 공영방송 자체는 그들의 이념성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에 있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하고 재구성하고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콘텐츠에서 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에 좀 콘텐츠 장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관점에서 적어놨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콘텐츠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콘텐츠는 다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능이고요. 하나가 교양입니다.
하나는 교양이고 하나는 예능이죠. 결국에는 교양, 독일 말로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는 리파이먼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인격을 형성해야 한다는 뜻에서의 교양과 그리고 정말 즐기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 이것을 다시 한번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양을 인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능을 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콘텐츠는 말이죠. 심지어는 공영방송조차도 이 인조이란 부분보다는 펀, 교양 인조이보다는 이 펀이라는 부분에 다 경도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펀, 아주 가벼운 재미를 뜻하는 것이고 인조이는 어떤 깊은 재미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요는 이 가벼운 재미, 펀으로만 다 경도됐을 때 결국은 공영방송이 이 사회의 이념적 질서, 뭔가 규제한다고 하고 사람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인격 도야 측면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교양적인 측면이 완전히 배제했을 때 그때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사실상 민영방송과 다른 콘텐츠와 OTT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콘텐츠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이제 계속에 대한 구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면 역사 콘텐츠도 제가 별도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역사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학계 논문을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방송 드라마, 방송 역사물, 역사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는 그런 논문들을 제가 몇 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접근하면 안 되는 데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슬픈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논문들이었고요. 예, 급히 말하다 보니까 하여튼 빠뜨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버마스의 공론장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국민방송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계성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역시나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좀 간단히 써놨지만 결국 그의 공론장 이론은 커뮤니케이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물질적 현실인 노동이죠. 노동과 경제. 이 부분과 유리돼서 커뮤니케이션만, 그거만 딱 띄워놓고서 그것을 공론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공론장의 한계고요. 한국은 한국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결국은 OTT로, 이 플랫폼의 어떤 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또 공영방송이, 아니면 KBS가 또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OTT를 이기기 위해서 OTT보다 더 OTT스러워진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KBS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신료에 대한 얘기가 자꾸만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걸 보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좀 들어주실 수 있겠고요. 제가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우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연결한 상태로 어떻게 할까요? 들으시는 건 다 들리죠? 네, 다 들립니다. 근데 이게 아마 또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다시 연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의외로 괜찮네요. 예. 그 음성과 싱크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요. 예.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서 굉장히 좀 즉석에서 한 건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동수 선생님의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개혁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발표 말씀 듣고 보니까 공영방송이 어정쩡하게 이제 저주의 질서의 변화 방향을 쫓아가서 추종하려다 보니까 이제 공영방송의 독자성을 새로 구축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계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토도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해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김수선 선생님도 전공분야가 비슷한 분이시니까 먼저 또 첫 발을 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짧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목사님의 발제문을 미리 받아보고 제가 이제 회의하는 잠시나마 이 미디어의 콘텐츠를 좀 비틀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런 사회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지점을 좀 재밌게 봤고요. 또 민주적 공론장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또 말씀이 이제 발제문 속에 있었는데 매우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앞에 그 발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영방송 국가 기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자본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양면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현희 목사님이 저는 발표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시청률에 입각한 편성 전략이 민주적이라는 인식 자체를 오히려 비민주적인 측면이 있으면 관가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공영방송이 시청률에 꼭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공영방송 편성 혹은 제작에 대한 좀 재인식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서 박사님 발제문을 읽으면서 또 든 생각이 그 알렌드 보통이 썼던 뉴스의 시대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 뉴스는 공적인 삶의 풍조를 조성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일한 행위다. 뉴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으뜸하는 창조자다. 뉴스는 끊임없이 세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히 뚜렷한 우선 순위의 리더에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공부려 짓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미디어의 효과 혹은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잘 읽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공영방송 KBS가 처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 현실이 된다면서가 아니라 대중의 수강성 좀 다양한 뉴스 채널을 접하고 싶어 하고 접하게 될 것인데 스스로 그렇게 접하는 것이 정당한 어떤 수준이 갖추어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두 분의 어떤 발표 내용을 들으면 결국은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방향에 대한 수정이 지금 불가피하다,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서 박사님께서 저는 질문 하나를 좀 드리자면 그래서 이러한 예능 그리고 다양한 범죄 수사, 가족, 퀴즈, 음악쇼 다양한 그런 콘텐츠의 사례도 언급하셨지만 그러면 공영방송에 가장 중요했었던 그런 공적 기능을 수행했던 뉴스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하나 일단 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경제 갈등, 남녀 성별의 갈등을 다들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들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의 그러한 복잡한 역할에 대한 흥미 위주의 단발성 있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개혁을 좀 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분노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앞에서 소리를 묻는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하지만 그러한 이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이념 갈등들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공영방송이 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경제 갈등이라든지 그런 자본 갈등들, 세대 간 갈등들을 보면 어떤 경제적 발전상을 바로 조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환경이나 기후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분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활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언급하셨는데 다큐멘터리와 같은 지식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다큐라는 것이 현실 체제에서 그러한 롱폼 형태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한계라는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짧은 형태의 어떤 뉴스 다큐 형태라든지 좀 우리가 이런 새로운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서 내보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어떤 변화를 갖춘 짧은 형태의 쇼폼 형태의 다큐 같은 그런 형식을 고민해서 사회의 어떤 본질, 또 지속성, 사회 작용성, 또 사회 인간성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를 나아가는 그러한 세세한 시대관을 논의하는 또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뉴스 콘텐츠 중에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요. 발언 중에 이제 그 시청률을 쫓는 행태가 비민주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딜레마잖아요.
시청률 쫓지 마라 해놓고 수신료 내기 싫어 왜 사람들이 안 보잖아 라고 하는 이 수납고리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정민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네, 성우님 기다려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선수장들 했다는 것들을 듣고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현실의 문제는 정말로 위기라는 말이 경영 위기라는 말이 하듯이 사실은 TV에 와닿는 이제 정말 생존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다 이제 철학에 도달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은 모두들 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미 다 합의했다고 했거나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한 걸 먼저 논의한다고 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까지 좀 배제하거나 가르치고 이렇게 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레트로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그냥 일단은 좀 비판 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장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이런 장르가 가지는 의미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적 총자본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드러나려고 하는 특정한 이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다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용 미디어에 놓고 그다음에 KBS에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의 이 논의에 추가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 게 비쳤을 때 그런 지금의 KBS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래야 사실은 현실의 KB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유물론적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까지 나가지 못한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KBS의 범죄, KBS의 퀴즈, KBS의 음악, 교양은 예외를 치고 정부적이라고 하더라도 드라마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는 사실 이게 드라마인데 이게 가족 드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온가족이 모여서 보는 좀 일등하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드라마 지금 지상파들의 명주를 잡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족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성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아까 벨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시청률과 벨이.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KBS의 이 장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정말로 현실, 이론적으로 우리 실제로 이 세계를 들어가 보면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논의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상임지 국가하고도 다른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는가? 다 합의하는 게 있는가? 그리고 계속 이제 사회를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막 갈등되고 그것이 모든 고용광고제도 거버넌먼스에 가서 다 침투해가지고 심지어 서로를 평가 때까지 가는 힘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용광동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봉합을 한다는가? 물론 봉합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이제 독재정권이 나와서 약간 많이 부분 되는데 옛날처럼 통합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고용광동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이념적 지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사실 이제 저도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의문이었는데 만약에 공영방송이 부르주아의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기구로서 유물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왜 한국의 공영방송 위기에 처할까? 한국의 자본주의가 위기인가? 이런 데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KBS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윤복수 선생님 말씀까지 한번 또 들어보죠. 네, 저는 근데 아무튼 공부가 짧아서 표피적인 이런 선생님 텍스트를 가지고 표피적인 것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일단 선생님 발제를 보면서 이게 우리 유물론적 관점에서만 고쳐하는 것이 가능한가 되게 이제 총체성이 담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논의에서 이 콘텐츠 프로그램의 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무척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사실 우리나라 방송 지상파는 민영과 공영의 구분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민영과 공영의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프로그램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는 거의 없고 기능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방송도 마찬가지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단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 관한 얘기들은 공영방송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어쨌든 모든 미디어가 가지는 그러니까 지상파 위주로 지배적 이데올로기, 뭐 케이블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데올로기 재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공영에 한정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들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편성 결과를 방송 종사자의 사회 계급적 위상과 관련된 하나의 진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왜 어떤 차원의 진리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진리라고 무척 철학적인 이런 단어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진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해요. 그게 왜 진리인지. 민영방송도 그렇다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송의 편성만 놓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중문화 창출을 공영방송의 진정한 기능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중문화라는 것은 고급 문화가 아닌 저급 열등 문화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 논의에 있어서 공영방송 뭐 이런 위기를 논할 때는 고품질 프로그램의 생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럼 대중문화와 함께 등치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고품질 프로그램 생산과 대중문화 이 등치가 가능한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론장이 사실상 지배의 동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 발전이 언제나 변증법적이었듯이 이 공론장 안에도 변증법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간과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여기 중간중간에 모든 미디어 자체가 특정한 개별 자본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방송 매체의 기술 발달이 무척 많이 깊이 연관이 되잖아요. 고퀄리티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또 다큐멘터리의 이제 미학적 관점하고도 연결되고, 근데 양식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가 지향하는 것, 진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전통적인 개념을 도입해 본다면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양식의 혼정화 자체, 프로그램 혼정화 자체는 그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계속 거기에 이제 매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도덕적 미학적 가치에 있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을 이제 예를 들고 범죄 드라마, 가족 드라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할까 뭔가 기본적인 증거가 되는 논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단언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범죄 자체가 일상에 영향을 분명히 끼치거든요. 자본 주식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연구를 말하는 게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족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이런 장르인데 계속 많이 변주되고 있습니다. 딱 지금 고정돼서 가부장적인 문화를 생산하지 않고 어쨌든 변주되는 모습들이 사회에 반영돼서 변주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단언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싶고, 음악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랩 같은 경우에는 사회 비판적인 이런 논거들이 가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사랑 음악만 많이 들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다 차근차근 들어가다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공영방송에는 정체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균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들을 돌고 돌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공영방송의 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의 출발을 가져간다면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토론 잘 들었는데요. 지금 허명 선생님께서 아마 좀 이따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토론 내용을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수정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갈등 조건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공영방송의 합의지향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냐. 사실 이 합의가 허명 선생님 논의대로 하면은 공영방송이 부르주아 지배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외로 도움되는 합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뉴스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덜 해주셨는데 뉴스 컨텐츠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 그리고 공적 기능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홍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만 그냥 요약을 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자본주의 지배 질서에 부응하는 그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뭐 맞다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 KBS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쪽에 좀 가까운 구체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제 윤복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좀 다소 단언적으로 현실을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현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차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과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조건에서 공영방송을 특정 일면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대신 또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은 아마 공영방송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 합의나 정체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견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같이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성효 선생님의 이 토론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5분 정도 답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얘기죠, 사실 이게. 그 테일러 식의 문화 개념은 저는 트렌드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굉장히 단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단언해야 될 것은 단언합니다. 예.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더 심도를 통해서 뭐 명확한 거는 A는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KBS가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달라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육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 관점이라는 것이 현실과 들어맞을 때는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육론적 관점만으로만 현실을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관점인 비육론적 관점이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제가 다 설명 못 드렸지만 이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고 그 중에 우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효과론이라는 것이죠. 효과론은 통제된 상태에서 심리학적인 그런 조사 방법론을 갖고서 통제된 상황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긴가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물질성과 유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면만 확대해서 그것을 다시 현실을 보게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 그 효과론에, 또는 연구자들도 상당 부분은 그 효과론에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이제 현실과의 합치성입니다. 그렇게 정의해두죠. 현실과의 합치성. 그 말이, 개념이 현실과 맞을 때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있다면, 예.
그런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진리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융합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공영방송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을 더 나은 발전에 대한 어떤 이상을 또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 말씀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랄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장과 경영의 문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관점, 유문론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매체와의,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뭐 따로 정리는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의 이제 발제 방향이 또 워낙 차이가 있어서 하나의 공통성을 갖는 토론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조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이제 말씀을 감사하고, 혹시 이성민 선생님이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한 2, 3분 정도 좀 약간 못다한 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말씀을 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 예, 김수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토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말씀 제작의 방식이라든지 또 현실을 반영하는 미디어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누구나 다양한 그런 관심사가 많을 텐데 그런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KBS가 만든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툴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비의 어떤 맞춤 어떤 그런 것들 제작 현장에서의 성별의 그런 갈등이 성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함께 하는 것들 세대가 모두가 등장하는 그러한 가족 드라마 또 이런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공영방송은 조금 더 뭐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말씀 나온 김에 뭐 저도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제안, 제가 일단 지식정보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대에서 이를테면은 KBS는 순환보직의 어떤 형태들을 포기하고 이를테면 스튜디오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 이런 게 이제 아마도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대의 적응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기존의 이제 노동구조에 굉장한 변화를 내포할 테고, 실제로 이제 노조와 경영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내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현 시대에서 이제 우리 공영방송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아마 논의가 이후에도 좀 더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통성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